예, 오늘 또 이 전번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행정행위, 행정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Verwaltungsakt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행정청에서 행하는 하나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 이렇게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일부러 양복을 안 입고 스웨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멋있습니까? 괜찮아요? 모자 벗을까 아니면은 모자를 쓰는 게 멋있어 보여? 여러분들이 원해서 모자를 쓰는 것을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정행위를 공부하기 전에 뭘 한번 해야 되냐면은, 행정청에서 행하는 어떠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떠한 사실적인 결과만을 요구하는, 또는 어떠한 사실의 결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행정행위는 행정청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도 하고 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은 사실행위는 어떠한 사실의 결과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또는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행위, 바로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걸어간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고찰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걸어가던 경찰관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경찰관이 여러분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렸다, 바로 이것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사실의 결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실행위로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바로 사실행위이기는 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또는 사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권리구제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누어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 하자,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행정행위는 하나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행정청의 권력행위고, 또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것도 하나의 소위 말해서 행정청의 단독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실행위라고 하는 레알 악트, 그렇죠. 이 사실행위는 사실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행위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양분해 가지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뭡니까?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없지, 그렇죠? 금전 출납을 한다. 바로 이러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은 권력적 사실행위,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강제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로 이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항상 우리는 법률 사실이 갖춰지면은 법률 요건이 갖춰지고, 또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겠다, 팔겠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야. 즉 법률 사실.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져서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우리가 사겠다, 팔겠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하나의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률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 계약의 체결 행위에 의해서 양도인은 물건을 줘야 될 의무, 그렇죠.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양도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즉 이러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은 법률 효과라서 권리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률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행정청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느냐, 그 의사표시의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은 또는 행정행위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판단자격이나 인식작용 등을 통해서, 그렇죠, 어떠한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전통서의 입장이야. 즉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형성적 행위다 또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또는 형성권이다,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법학서적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형성권이다 또는 형성적 행위다, 이러한 용어는 법률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형성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또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명령적 행위는 말 그대로 명령을 하는 거야. 자, 하명, 베펠, 명령, 즉 하명. 허가, 허가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판매업은 직업의 자유, 즉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성매매라든지 성매매, 매춘, 그 다음에 도박, 이러한 업은 절대적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발 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절대적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 자유의 해제, 즉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허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서 자연적,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허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허가한다면 이 허가 자체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 중대하기는 하지만은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기는 하지만은 중대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 절대적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하명,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명이라는 표현은 좀 아래야 이런 표현이지, 그래서 아래 것들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좀 민주적인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말이 좋을까, 교수님이 여러 차례 연구를 해봤는데 또 다른 말로 고쳐봐야 이것을 명령,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명, 이것은 여러분들이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 철거 명령, 그렇죠. 또 여기에 어떠한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 이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허가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우, 면제, 일정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병역 면제, 또 납세 면제, 이러한 것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명, 허가, 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명, 허가, 면제, 이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허가면은 허가라고 하는, 즉 건축 허가면은 건축 허가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보충행위로서의 인가, 그 다음에 대리, 특허, 인가, 대리, 바로 이러한 것 등을 우리는 형성적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인가라고 하는 것은 보충행위로서 법률적 효과를 보충해서 법률 효과를 궁극적으로 완성시켜주는 행위, 인가. 특허, 이것은 권리를 설정해주는 경우, 즉 권리를 설권해주는 것이죠. 설권행위. 특허, 면세점 특허, 그렇죠? 면세점 특허, 공기업 특허, 바로 이러한 것 등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면제는 병역 면제라고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란 말이지. 면제라고 하는. 허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발령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축을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을 한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되는가? 그렇죠. 개표를 해가지고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확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것은 하나의 관념의 표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공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공증을 받았다.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복사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증을 해지는 관청의 인식 하에서 공증이라고 하는 행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 공증, 통지를 한다. 그렇죠? 수리한다. 소장을 수리한다 라고 하는 것들과 같이 바로 이러한 확인, 공증, 통지, 수리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정신작용의 표시, 즉 관념, 인식 등의 표시 등과 같은 정신작용의 표시이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구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하나의 행위란 말이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것을 우리는 쟁송법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실체법상으로서는 행정행위, 구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즉 권력적 단독 행위,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강학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또는 실정법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행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 행정처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행정행위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독일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 행정행위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같이 페발트악트 즉 행정행위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심판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 개정 안에서는 자, 우리가 실체법상
행정행위라는 개념과 우리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용어를 통일하자라고 해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처분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행정행위 이러한 용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는 않는데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누고 명령적 행위는 하명, 즉 말 그대로 명령,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로서는 특허, 인가, 대리 이러한 것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관념의 표시로서 확인, 인식의 표시로서 공주, 통지, 알려준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몇 월 며칠 날 시험 보겠다. 구급공무원 시험을 2020년도 3월 28일에 시행하겠다. 바로 이러한 것 등이 통지야. 수리는 말 그대로 접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할 때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수리를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수리를 하게 되고 그 수리라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법률 효과, 즉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데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 수리의 거절, 수리를 거절하게 되면은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은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리, 그 다음에 수리는 거절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와 다르다. 자, 사실행위란 뭐고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행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627페이지를 한번 봐봐. 62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사실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행위, 이것을 우리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627페이지. 그렇지만은 행정행위는 여러분들이 자 밑줄을 쭉 쳐서실 부분이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행위이다. 권력행위인데 이것은 단독행위이다. 이래서 이것을 권력적 단독행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정행위는 법 집행행위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야.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 원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법치국가 원리 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항상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러한 용어들이, 법률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952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것이 아니고 학문상의 개념으로서 행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등과 같은 대륙법 계통에서의 일반적 견해이다. 또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론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95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특히 행정행위의 종류로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정신작용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즉 관념이면은 관념의 표시, 인식이면은 인식의 표시, 통지행위를 한다, 서류를 접수하면은 그냥 수리를 한다.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즉 정신작용의 표시로서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자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또 여러분들이 95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또 행정행위는 일단 공정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즉 법 집행으로서의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적 단독 행위이고, 또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서 스스로 그것을 하자가 있다, 잘못이 있다 라고 해서 스스로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당초부터 이것이 무효이거나, 당초부터 무효를 뭐라고 그랬지? 당당무라고 그랬지? 당당무.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아예 발생해버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죽고 없는 사람에게 의사면허가 나왔다, 또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다. 이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것을 우리는 중대명백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당초부터 그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효란 말이죠. 무효. 자,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하다 이것을 말하고,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중대하죠. 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죠.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당초부터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행정청에서 스스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행정행위의 예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행정행위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우리가 사법상의 이 문제, 법률 문제는 그 개인 간에만 적용되고 또 개인에게만 적용되지만은 이 공법상 법률관계는 그 사인에게 어떠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법률 효과는, 그 행정행위 효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법치국가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만 그 허가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제3자들에게도 그 건축 허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예를 들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즉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효적 행정행위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법적 안정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점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는 사실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도 됩니다. 또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청에서는 자력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뭡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달리, 다시 말해서 집행관, 그렇죠? 집행관의 강제 집행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 스스로 자력 집행해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데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 스스로 자력 집행을 할 수 있다. 즉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력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 이것을 기하기 위해서
제척기간, 어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어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어떠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어떠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법치국가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행정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 스스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는, 즉 불가변경력. 불가변경력은 일본식 표현이야. 불가변력, 이것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일단 내렸으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그것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행정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절차에 있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959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 정리해둔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조금 전에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한 것은 행정행위의 개념을 최협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최강의, 즉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작용, 이것을 우리는 최광의에 있어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최광의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게오르 마이어, 게오르 옐리네크, 리차르트 토마, 즉 법실중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행정주체에 의한 일체의 행정작용, 이것을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바로 이것은 사실행위, 또 법적행위로서의 사법행위, 공법행위, 통치행위, 모든 것을 포함한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작용, 이것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는 프리츠 플라이너, 파울 라반트, 바로 이러한 학자들도 법실중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의적인 의미에서 행정주체에 의한 일체의 공법행위, 바로 이것이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의의 행정행위는 최광의의 행정행위로부터 행정상 입법행위, 행정상 사법행위, 그 다음에 행정상 통치행위,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즉 최광의에 있어서 사실행위, 사법행위, 그 다음에 통치행위, 이것을 뺀 그 나머지, 즉 입법행위, 사법행위,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것을 협의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행정행위는 발터 옐리네크, 여러분들이 맨 위에 보시면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행정행위는 게오르 옐리네크가 있죠. 내가 구체적으로 최광의, 광의, 협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또 게오르 옐리네크가 있고 발터 옐리네크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든지 행정법을 공부할 때 옐리네크 이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고전적 의미에서의 옐리네크, 그러면은 게오르 옐리네크를 의미합니다. 이 발터 옐리네크는 게오르 옐리네크의 아들이야,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옐리네크가 말하기를, 또 옐리네크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게오르 옐리네크, 즉 게 옐리네크, 베 옐리네크, 발터 옐리네크, 이것을
항상 구분해서 써야 아버지 옐리네크를 말하는 것인지 아들 즉 발터 옐리네크를 말하는 것인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아들은 법 집행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계약, 행정처분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즉 광의에서 입법행위와 사법행위를 뺀 그 나머지 이것을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최협의 지금 교수님이 말한 구시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 이것은 독일의 통설 판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토마이어, 에른스트 포로스토프, 프레드리히 기세, 한스 율리우스 월프 이러한 교수들이 바로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즉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말이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쌍방이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공법상 계약 즉 쌍방행위를 빼고 또 동일한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합동행위를 뺀 그 나머지 그리고 협의에서 관리행위 즉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를 뺀 그 나머지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다. 바로 구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 이것은 최협의 의미에서 행정행위 개념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959페이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에서는 우리가 베그립 데스 페발퉁스 악테스 우리는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행정행위 즉 행정행위 정의에 대해서 바로 행정절차법 35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페발퉁스 악트 이스트 예더 페어피군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죠. 엔투샤이둥 오더 안드러 호하이틀리셔 마스나메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행정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6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행정행위는 어떠한 특질을 지니고 있느냐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은 법치행정 원리 또 법률 적합성 원칙 이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적합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데 행정청 스스로 자력 집행을 할 수 있다. 즉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했는데 철거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바로 강제 집행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력 집행력이 있는 것이다.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력구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집달관 또는 집행관 요새는 옛날에는 집달리 그랬었는데 또 집달관 그러다가 요새는 집행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집행관이 그렇죠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뭡니까 권리구제 추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은 공법관계인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자력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인 경우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그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을 받는 힘 프리마 파시 테오리 즉 추정적인 힘 추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 공정력이고 또 이것은 행정청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이상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는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965페이지를 보면은 행정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 그렇죠, 구성요소, 법률 효과, 그리고 발생 원인을 표준으로 했을 때 뭡니까? 분류하는 방식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966페이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정신작용의 표시, 관념의 표시, 인식의 표시, 공증을 해준단 말이지. 공증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본이 있어, 그 다음에 복사본이 있어, 그러면은 공증을 바꿔야 되지. 그러면은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을 해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인식의 표시에 불과하다. 즉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규에 의한 기소구 정도, 기속행위, 예를 들어서 법문원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또는 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여러분들이 966페이지 정의를 보는 바와 같이 행정법규가 어떠한 요건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르적 또는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다만 기계적으로 그 법규를 집행하는 데 불과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기속행위이다. 어떠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어떠한 법률효과. 자, 무엇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성대학교 규정집에 날씨가 영하 0도로 내려가면은 뭡니까? 하이충, 독일어로 하이충이 우리 영어로 뭐지? 히터지, 히터라고 그러지? 난로를 켤 수 있다, 그런다고 해봐. 그러면 이러한 요건, 날씨가 영하 0도로 내려가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효과 규정이란 말이지. 요건 규정이 있고 효과 규정. 요건이 충족되면은 뭐뭐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영하 0도로 내려가면은 난로를 켜야 한다, 이것은 기속행위야. 날씨가 영하 0도로 내려가면은 난로를 켤 수 있다, 이것은 재량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에 의한 기소구 정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속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어메센스 액트, 이것은 재량행위는 행정법규가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즉 행정청에게 다수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재량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 opportunities principle, 즉 행정 편의주의 입각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때, 자, 경찰관은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어떠한 형식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 재량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날씨가 영하 0도로 내려가면은 난로를 켤 수 있다. 그러면은 난로가 맨 뒤에 있고 가운데 있고 맨 앞에 있다면은 맨 앞에 있는 것을 켤까, 중간에 있는 것을 켤까, 맨 뒤에 있는 것을 켤까, 이것이 바로 선택 재량이야.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건이 갖춰지면은 효과, 즉 뭐뭐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것은 우리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량행위도, 자, 이 재량행위는 행정행위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재량행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재량행위는 공익재량행위로서 법이 재량권을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유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공익재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면 비록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일탈 또는 남용했을 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일탈, 또 어떠한 경우에 남용, 이러한 표현을 쓰냐면은, 일탈은 외적 한계, 즉 법규를 위반했을 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일탈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은 행정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리상의 한계, 즉 법규상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일탈, 이러한 표현을 쓰고, 조리상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우리는 남용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그렇죠? 조리,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김배 교수님이 무슨 F킬러라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학기 말고사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전부 F학점 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교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뭐라고 그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내가 누차 설명했던 바와 같이 독일에서 위트벤 우어타일, 그렇죠?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그 과부, 즉 미망인이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면은 그 과부 보조금, 즉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봐서 자,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서베를린으로 이주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이것이 잘못된 행정처분이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보조금을, 연금을 다 반환하고 장래에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독일 행정법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를 내렸었지. 바로 이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의 리딩 케이스가 되는 판례였단 말이지.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중간고사를 안 봐야지. 교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무슨 기분이 나빠는지 갑자기 중간고사 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 교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교수님? 그러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 이것은 법률, 그걸 말해? 도리, 조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관수술을 한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있어. 행정법상 확약이야. 그러면은 정관수술 한 사람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정말 면제해 준 거야. 만약에 그 정관수술 한 사람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그때 주장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는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이러한 신뢰 보호의 원칙의 리딩 케이스가 되었던 판결을 위트벤 우어타일, 즉 과부 보조금 또는 미망인 연금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예비군에 대해서 정관수술한 사람을 뭡니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틀림없이 소송을 제기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소송을 뭐라고 부를까? 고자 예비군 사건, 이렇게 부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언동을 하거나 약속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즉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행정위로서는 쌍방적 행정위는 소위 말해서 얼핏 보기에는 쌍방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하나의 단독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쌍방행위는 공법상 계약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우리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팔겠다 또는 사겠다라고 하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 이것을 우리는 계약,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공법관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공법상
계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민사관계, 집을 팔겠다,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때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지. 사법상 계약. 이것이 공법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법상 계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쌍방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쌍방행위. 그런데 쌍방적 행정행위는 마치 상대방이 출원을 하고 행정청에서 허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보기에는 쌍방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즉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출원이라고 하는 단독행위고 또 허가라고 하는 단독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출원이라고 하는 단독행위, 허가라고 하는 단독행위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쌍방적 행위 또는 쌍방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의사표시 방향이 같다. 여러분들이 969페이지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973페이지를 보시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는 뭡니까? 반드시 뭐뭐 하여야 한다. 즉 행정청에서 어떠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야만 되는 경우,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재량행위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여러가지 선택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재량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일단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또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편의주의의 입각에서 일단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의 적용 양태는 이례적이고 또 확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행정청에서 어떠한 법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예 행위 요건과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이것을 일의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정행위, 이것은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즉 공법상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사항을 다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이라든지 공백 규정 또는 판단 여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를 부여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365일 즉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했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어?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그러죠. 이러한 경우는 또 이러한 경우를 예측해서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 이러한 것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들 수밖에 없다. 또 즉시 뭐뭐 해야 된다. 즉시가 뭐지? 구체적으로 즉시가 뭐야? 즉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즉시가 뭐야? 예를 들어서 이틀 이내, 48시간 이내, 이것이 불확정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런 불확정 개념을 어쩔 수 없이 두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74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법규가 복잡하기하고 가변적인 사회 현실을 모두 예상해서 빈틈없이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불확정 개념 또는 공백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법규를 보면은 거의 70% 이상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즉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발하할 수 있다. 시설 개선 명령을 발하할 수 있다. 또 이전 명령을 발하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일단 행정행위 즉 행정행위는 또 이것이 자유재량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공익재량 불심리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즉 공익재량 불심리 원칙이 배제되고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적 권리로서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또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면은 에어메센스 슈름풍 아프눌 즉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이론에 의해서 바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즉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바로 재량 영역을 축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속행위는 976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기속행위란 그렇죠? 개분되는 폐업활동수악 법에 기속되는 행정행위란 말이지. 행정법규가 어떠한 요건 아래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이르적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다만 기계적으로 그 법규를 집행함에 그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여러분들이 977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법규가 행정행위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자 978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수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해주고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재량행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뭐뭐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어떤 효과 그렇죠? 요건 재량 효과 재량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량행위를 다시 나누어서 자 일단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재량행위 이것을 우리는 기속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말 그대로 행정청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 여지에 따라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자유 재량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속 재량행위는 재량행위는 하지만은 이 법을 만든 그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속 재량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982페이지 기속 재량행위 그 다음에 983페이지 자유 재량행위 그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정청에게 이러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자유재량행위 불심리 원칙 즉 공익재량 불심리 원칙이 일반화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아까 이 사실행위 경우도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보았지만은 무슨 소리야? 이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누어서 바로 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자.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 견해란 말이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권력적 사실행위고 이것은 단순하게 사실행위지만은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권리구제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둘 부분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공익재량 불심리 원칙, 이것이 배제되고 일단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무하자체나 행사 청구권,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재량 영역이 점점 축소되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소위 말하는 판단여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행정처에게 재량권을 허용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재량권이 축소되지 않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판단여지설에 의해서 또는 판단여지설이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행정처에게 재량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학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단여지설은 996페이지를 보시면은 Beurteilungsspielraum Theorie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판단여지. 이 판단여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자유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교에서 말이지 신입생을 뽑는데 예비고사 성적이 좀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그 학생이 뭐 어차피 뭐 대학교 시험 떨어질 거 그냥 인류대학 봐서 떨어졌다라는 말이라 듣자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약대에 지원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좋은 약대가 미달이 되어버린 거야. 미달. 그러니까 그 공부 못했던 놈이 야, 난 합격했구나. 왜? 미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했거든. 그런데 교수님들이 교수회에서 그 학생을 뽑지 않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슨 소리야? 미달되는데 당연히 합격해야지.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그 교수님들이 판단여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미달이라고 해서 그 학생을 반드시 뽑아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자유재량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A학점을 주고 B학점을 주고 C학점을 주는 것은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을 자유재량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 못해갖고 학점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교수님이 채점을 잘못해가지고 사법시험에 떨어졌네.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 바로 그것은 자유재량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자유재량행위를 구체화시킨 이론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판단여지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판단여지란 뭐냐? 여러분들이 99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비대치적 결정. 어떠한 경우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판단여지가 인정돼서 자유재량행위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는 첫 번째 비대치적 결정. 또 예를 들면 고도의 인격적 가치 판단 영역. 예를 들면 공무원의 근무 평정, 시험, 학생의 성적 평가. 예를 들어서 그 학생 이름 뭐지?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병길. 이병길이가 지금 학기말고사에 행정법 총론에 A학점을 받을까? B학점을 받을까? 97점을 받을까? 95점을 받을까? 93점을 받을까? 이것은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판단여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교수님이 가장 잘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다른 사람이 채점해 줄 수가 있을까? 한성대학교 총장이 야, 내가 대신 채점해 줄게. 그럴 수 있어? 안 되는 것이죠. 야, 판사가 내가 네 답안지 채점해 줄게. 그럴 수 없는 것이겠지. 교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비대치적 결정이란 말이지.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시험, 바로 이런 것 등등. 이것은 우리가 비대치적 결정.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판단여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99페이지 구속적 가치평가. 문화재를 지정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과연 이 물건이 문화재일까 아닐까? 이것은 나도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위원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 바로 이것은
소위 말해서 문화재의 지정 등과 같은 바로 뭡니까? 소송을 통해서 또는 기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배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 여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예측 결정, 예를 들어서 환경행정이라든지 환경상 위험의 예측 평가, 즉 장래에 발생할 위험 등을 예상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1000페이지를 보시면은 형성적 결정, 예를 들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정작용, 이것을 우리는 판단 여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는 이익대표 또는 전문가로 구성되고 직무상 독립을 갖는 합의체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또는 행정상 정책에 관련된 불확정 개념, 즉 고도로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정 등에는 바로 판단 여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 입장에서는 행정처에게, 즉 전통적인 관료주의적인 행정법 이론에 의하면 행정처에게 재량행위, 즉 자유재량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었는데, 이 자유재량행위가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지위가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점점 축소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예로서 예를 들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리, 그렇죠? 어떤 행정청에서 비록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어서 행정청은 스스로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경찰권을 발동할 때 경찰관은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재량, 그 다음에 경찰권을 발동할 때 어떠한 형식의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에 강도가 왔어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그래 생각해볼게. 내가 행정법 시간에 행정은 편의주의 입각에서 결정재량권과 선택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이런 생각할 여지가 있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MSN, 이것이 슈름풍 다운돼 버려. 어디까지 다운돼? 아웃0 0으로 축소되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 또 무장 공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경찰은 또는 군인은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말이지. 이것이 바로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론이야. 그러니까 이 과거에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던 그 재량행위 개념이 점점 축소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소위 말해서 판단 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평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판단 여지에 따른 것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등장시킨 이론이 바로 판단여지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여지설은 결국 자유재량행위의 범위를, 그 내용을 공고히 해주기 위한 이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특히 여러분들이 그 오토 바홉 그 학자의, 그 교수님의 판단여지설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6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량권의 한계, 즉 재량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자 일단 자유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봤지만은 이 재량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일탈 또는 남용을 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일탈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1010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었을 때, 외적 한계를 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법규상의 한계를 넘었을, 법을 위반했을 때 이 말이야. 법규상 한계를 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일탈,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또 유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넘었다 이 말이야. 넘었다. 그 다음에 남용, 이것은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조리상의 한계,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조리, 나투어 되어서 하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 예를 들면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 등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 법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또 조리,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바로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1012페이지를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 남용인가 쭉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 1014페이지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렇죠. 또 정상 참작 위반.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말이지, 공무원이 점심 식사하라 라고 해서 돈 2만 원을 받아 먹었어.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그럼 2만 원을 받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파면됐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것은 뭡니까?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즉 과잉금지 원칙,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일탈 또는 남용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일탈은 법규상 한계, 남용은 조리상 한계. 법규를 위반했을 때, 즉 아무리 행정처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또 이 법규상의 한계를 넘지 않았지만은 너무 심하다. 즉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을 때, 또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했을 때, 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했을 때, 이것은 조리상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이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1018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량 통제 관련된 이론으로서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지하자 지하자 좋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아니고 하자가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라고 하는 절차적 권리로서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수님에게 비록 시험 채점을 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수님한테 자, 하자가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1019페이지에서 보는 것 같이 재량권을 영으로 수축이론, 즉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특히 여러분들이 121 무장공비 사건, 김신주 사건, 그 김신주 사건에서 관련해서 바로 이러한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이론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속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행정행위 종류로서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1020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담적 행정행위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